오늘 그 바람 불어 좋은 날이 그 화면 상태하고 사운드 상태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그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 새로운 영화를 본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오늘 영화를 본 환경은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일단 좀 제가 좀 시작을 할게요. 일단 질문을 좀 제가 몇 가지 할 테니까 그 질문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질문을 준비해서 오늘 감독님한테 궁금한 것들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장호 감독님은 그 이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작품을 하기 전에 4년 정도 그 영화를 못 찍고 계셨어요. 잘 아시다시피 1976년에 대마초 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이렇게 영화를 못 찍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 전에 이제 너무 잘 아시다시피 1974년에 별들의 고향이라는 영화로 약관이 아니죠. 30살의 나이로 한국 영화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면서 한국 영화의 기대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었고, 그 다음에 75년의 어제 내림이라든가 76년의 그래 오늘은 안녕 뭐 이런 작품들을 찍으면서 굉장히 한국 영화를 이끌고 갈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가 76년에 대마초 파동에 휩싸이면서 4년 동안 쉬셨어요. 그러면서 80년에 4년 후에 내놓은 작품이 바람 불어 좋은 날인데, 제가 먼저 처음 드리고 싶은 질문은 4년 동안 쉬시면서 대체 어떤 그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 어떤 그 의식화 과정을 거쳤길래 이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다시 말해서 80년 그 서울 변두리 재개발이 한창인 이 서울 변두리에서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민중들의 이야기를 민중들의 목소리를 이 영화 속에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 불어 좋은 날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가 일단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 영화는 제 영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제가 데뷔작이 4편이라고 이제 평소에 얘기하는데 이게 두 번째 데뷔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4년 동안 활동 정지 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고, 그때 한국 영화에 대해서 눈을 뜬 게 한국 영화가 현실을 그리고 있지 못하는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저는 준비 안 된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들의 고향은
어쩌다 원작 인기 있는 원작을 만들어서 히트를 쳤는데 평소에 제 성품이 참 위험한 성품이 있는데 별들의 고향이 크게 히트한 다음에 그 성품을 바꾼다든지 내 생각을 바꾼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열등감 많았던 성격이 갑자기 올챙이적 생각은 안 하고 굉장히 오만해져가지고 그대로 갔으면 아마 좋은 작품도 못 만들고 자연도태됐을 텐데 그때 대마초 사건으로 활동 정지 명령을 받게 되면서 제가 다른 제 생활은 점점 비참해지고 있는데 다른 감독들이 만든 영화를 보면은 한국 현실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군인들이 정권을 잡은 후에 5.16 후에 그 당시에 196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더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사실적인 영화들이 북한에 가서 어쩌면 남한의 비참함을 알리는 그런 선전 도구로 사용됐거든요. 즉 그것 때문에 군인들이 아마 현실을 그리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써서 한 10년 지나게 되니까 영화인들이 거기에 길들여져서 가짜 현실을 한국의 현실로, 영화의 현실로 만들었거든요. 그걸 보고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뒤늦게 의식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사실은 프랑스 문학, 러시아 문학, 독일 문학, 영문학 이런 쪽의 소설들을 계속 읽고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연무웅 선생의 민족문학이라는 평론집을 읽으면서 내가 한국의 현대사와 근대사를 잊고 살았구나. 그런 걸 각성하면서 내가 다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진짜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그려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일남 선생의 우리들의 넝쿨이라는 중편 소설을 보고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나면서 저희들이 그 무기한 활동 정지 명령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시 활동할 수 있다고 그랬을 때 이제 서울에 민주화의 봄이 왔다라는 언론에 이제 보도가 나고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우리들의 넝쿨이라는 제목보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이제 활동할 수 있으니까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작품을 그 영화 처음에 타이틀이 뜰 때 보면은 각본이 원작 최일남 각본 2장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여기 객석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각본은 각색은 엄격하게 말하면 이장호 감독님이 아니세요. 시인이자 소설가인 송기원 선생님께서 최일남의 중편 소설 우리들의 넝쿨을 각색을 했죠. 근데 제가 이 자리를 감독님하고 대화하기 전에 제가 오늘 최일남의 원작 우리들의 넝쿨을 급하게 구해서 읽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서 조금 감독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송기원 선생님께서 각색하면서 이야기가 훨씬 더 풍부해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시인 송기원, 이시영 뭐 이런 그 창비 쪽과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또 월간지가 나왔었죠. 이제 전부 그런 출신들인데 그때 이제 제가 자꾸 사람들을 사귀게 된 게 그런 사람들을 사귀면서 송기원이한테
우리들의 넝쿨을 한번 영화로 만들 생각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각색을 해보겠다고 한 열흘 걸렸는데 벌써 다 각색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굉장한 그런 친구인데 각색을 해주고 나서 고은 선생하고 송지원이가 그때 무슨 정부 전복 음모 사건인가 뭐 그런 걸로 해서 교도소에 이제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지원이가 부탁하는 말이 자기 이름을 지금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화 나오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숨기자. 그래서 그럼 내가 내 이름으로 시나리오를 발표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됐죠. 지금 그 송지현 씨 근황이 궁금한데 요즘은 그 무슨 기가 동가 거기에 굉장히 심취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벌교 출신입니다. 벌교. 예, 그 송기호 작가의 소설이 영화화된 경우도 있죠. 그 김용민 감독님의 나에게 오라라는 작품이 이제 송기호 작가의 원작이고요. 송기호 선생님이 각색한 한 것을 조금만 더 제가 이야기 드리자면은 원래 그 최일남 선생의 원작보다 인물들이 조금 더 늘어났어요. 여기 영화 속에 유두인이라는 캐릭터가 송기원 작가, 최일남 선생님의 원작이 없어요. 그리고 조씨와 중화요리집 조씨 김민아 씨가 하는 역할하고 박원숙 씨가 하는 역할이 아주 비중이 짧은데 영화에서는 훨씬 더 풍부한 생명력 있는 어떤 민중의 모습으로 영화 속에서 표현돼가지고 원작보다 훨씬 더 이렇게 영화가 격이 있는 그런 영화로 탄생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은 이 작품은 1980년 그 하반기에 개봉을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근데 1980년 하반기라는 이야기는 전두환이라는 신군부가 정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영화를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마음껏 찍기는 너무나 힘든 시절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가이질 당하고 검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바람 불어 좋은 날도 가이질이 하려고 마음먹으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가이질이 될 법도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구원해 준 사람은 그 유명한 소설가 박완서라는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박완서 작가께서 이 바람 불어 좋은 날에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심사위원들끼리 영화가 끝나고 나서 같이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박완서 작가는 이 영화는 한 대목도 잘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주장을 하는 또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내면서 이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를 살려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관들은 이장호 감독님을 조용히 부르죠. 야, 이 영화에서 그래도 한 군데 정도는 잘라야 되겠다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영화 말미에 보면은 세 명의 그 인물들 다시 말해서 안성기와 김성찬 그리고 이용호가 길을 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김성찬이가 부르는 노래 중에서 순자 들어가는 노래가 있는데 그 순자 대목이 잘 아시다시피 전두환의 부인이 순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그 순자만은 빼달라고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한참 촬영할 때가 1980년 5월인데 그때는 신문에 우리 신문을 보면 모든 신문이 백지가 많이 나와요. 기사가 점점 검열에 걸려서 기사가 빠지고 해서 신문을 보면 누더기처럼 글씨가 잠깐 나왔던 백지 상태, 또 글씨가 잠깐 나왔던 공간이 나오고 그러면서 흉흉한 소문이 광주에서 폭동이 났는데 막 군인들이 뭐 사람을 막 총검으로 찌르고 아주 흉악한 얘기들이 많이 풍문을 들렸어요. 우리 촬영하면서 걱정이 됐죠. 이거 세상이 어떻게 돼가나 하는데 이제 영화가 완성이 되니까 이미 벌써 다 전두환 씨가 정권을 완전히 잡았고 권력을 잡았고 그때 대통령 대행했던 사람이 최규하라는 분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유언비어처럼 막 돌아다니는 게
최 씨가 어디 최씨인 줄 아냐 그러면 최 씨가 전두환 최 씨라고 그런 정도로 이제 세상이 이제 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검열이라는 게 민주화가 다시 됐다 그래서 뭐 박완서 선생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이 많이 이제 검열이 됐는데 이 영화를 검열할 때 되니까 뭐 많이들 사퇴하고 오직 박완서 선생이 혼자 남아있는데 아침에 검열 시작했다는데 밤 10시가 되도록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있는데 보통 영화 제작자들은 검열 받을 때 모두 이제 조마조마해서 기다립니다. 근데 이 영화는 더 제작자가 가슴 조이면서 기다렸죠. 이 작품 때문에 검열이 끝나지 않아가지고 조바심을 내는데 마침내 다 통과됐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박완서 선생이 혼자 거의 투쟁하다시피 이 영화는 한 군데도 자를 수 없다 이러고 고집을 하니까 소위 안기부, 계엄사, 뭐 내무부 이런 사람 검열위원들이 버티다 이제 박완서 씨한테 두 손을 들었어요. 참 놀라운 힘이죠. 근데 그 다음날 그 검열하는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 통과됐지만 영화 감독이 좀 직접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갔더니 바로 아까 말씀하신 영자를 부를 거나 순자를 부를 거나 할 때 그 순자를 좀 잘라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까지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들었어도 순자라는 이름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걸 잘라야 되냐 그러니까 묻지 말고 좀 잘라달라고. 그래서 그 필름의 사운드 트랙을 보면은 우리 발음대로 하면은 S 다음에 U 그 다음에 N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래서 저는 S만 잘랐어요. 그러면 영자를 부를 거나 운자를 부를 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서 붙여서 결국 극장에 갔는데 관객들은 그걸 다 순자로 듣는지 그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폭소가 터져요. 그래서 검열 뭐 이렇게 잘라봐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저는 제 생애를 가장 중요한 첫 작품 다음에 두 번째 작품 데뷔작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영화가 나쁜 영화였어요. 나쁜 영화 선정을 참 잘했는데 여러분도 영화 보시니까 나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나쁜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것 다음에 만든 영화가 또 어둠의 자식들, 낮은 데로 임하소서, 가부춤, 다보서는 계속 영화를 만드는데 그게 다 밑바닥 인생에 대한 영화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없을 텐데 저는 블랙리스트 속에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돼가지고 나쁜 영화들만 계속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객석에 질문이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예, 이쪽 앞에 마이크. 네, 질문 드릴게요.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여기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들이 항상 뭔가 배신의 아이콘? 약간은 남성 주인공들에게 눈물을 보이게 하는 그런 여자들로 다들 연출을 하셨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우리 영화의 주인공 세 청년이 가장 뭐라 그러죠? 낮은 인생, 제일 낮은 인생이니까
그 주변에 여자들보다 낮은 걸로 저절로 내가 무의식 속에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 영화는 다 여자가 강한 여자가 없어요. 그때 그 전까지 또 그 후에도 많은 영화들이 여자가 다 약한데 이 영화에서는 이상하게 그 청년들 때문에 여자가 더 남자를 울리게 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매진이라는 캐릭터는 그나마 조금 건강한 어떤 여성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또 객석에 또 질문 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 예, 이쪽에. 네, 영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어떤 감각적인 음악이나 뭐 김성찬 배우님, 안성기 배우님의 어떤 경쾌한 연기들을 통해서 어떤 경쾌한 흐름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 사이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굉장히 비꼰한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마지막 그 장면이 있잖아요. 안성기 배우님이 이제 권투를 치면서 약간 희망찬 듯이 이제 다시 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 씬을 보고 어떤 마지막에 했던 결론에서 약간 지금 나온 본도 약간 어떤 잘려나갔거나 어떤 억압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런 식으로 결말을 희망적으로 바꿔달라는 어떤 주변의 어떤 시선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관련한 코멘트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제 스스로 낙천적인 게 있는데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비참하게 끝내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 자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행한 것이 오히려 나한테 럭키 찬스를 줬기 때문에 4년 동안 활동 못한 것 때문에 개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지막에 안성기의 독백 속에 2년 동안 서울에서 살았는데 보이지 않는 누군가한테 계속 두들겨 맞은 것 같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맞아도 좋다. 이겨낼 수 있구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희망찬 노래 나오면서 뛰지 않습니까? 나는 그 대목이 제일 제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영화를 제가 볼 때마다 금년에 영화 역사 100년을 맞아서 제가 역사 100년 기념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했는데 부산영화제에서 이 영화 마지막 관객과의 대화 때문에 딴 데가 있다가 뒷부분만 보면서 그때 갑자기 한국영화 100년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가 그 영화 매치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화 100년 동안 한국 영화는 계속 누군가에게 두들겨 맞아왔는데 결국은 봉준호에 의해서 간 그랑프리까지 간 그것을 생각하면서 역시 한국 영화는 정말 불쌍하게 탄생이 됐고 한국에서 식민지에서 그리고 말하자면 해방, 전쟁, 혁명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계속 영화를 만들어냈는데 그런 그 불행한 과거, 힘든 척박한 환경 이런 것들에 이겨낸 것이 강한 유전인자가 돼서 오늘의 한국 영화의 영광을 가져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항상 희망적입니다. 지금 한국이 혼란스럽고 그런데도 저는 이것을 좋게 생각하는 게 결국은 세계적인 리더 국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이런 혼란과 힘든 것을 겪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쪽에 앞쪽에 먼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이제
저도 이제 그 과거에 이제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이장호 감독님에게도 그렇고 이제 그 영화 감독님들에 대해서. 근데 그리고 이제 12월 1일 날 그 여기서 임권택 감독님 그 다큐 이렇게 시리즈로 된 거 보고 이게 그렇게 하면서 아 하고 이제 제가 갖고 있던 그 편견을 좀 깨는 그런 계기가 됐고, 오늘 또 이제 이 영화를 보러 온 이유가 그 12월 1일 날 그 임권택 감독님 다큐 그걸 보고 이장호 감독님에게도 제가 편견이 있었는데 이제 이 영화를 한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온 거거든요. 그래 온 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아까 그 별들의 고향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영화관에서 봤어요. 그 개봉한 그때 즈음에 해서 별들의 고향을 봤는데 그거 보고 이제 저는 약간 실망했거든요. 이제 제 그 감수성 예민한 그 젊은 시절에 좀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바로 또 이제 영화를 이렇게 만드셨다 했잖아요. 역시 이제 좀 실망스럽고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마초 그것에 대해서 또 연루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지금 말씀 들으면서 어려운 이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그런 영화들, 에로 영화를 만드셨구나 했는데 보지는 않았지만 역시 이제 계속 이제 실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여기 광주에 오셔서 이장호 감독님의 그 활동사항을 제가 뉴스로나 뭐나 이제 절에 듣고 이제 그걸 이제 또 조금 이제 그 이미지가 좀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영화를 보니까 이제 별들의 고향 이후에는 한 번도 이장호 감독님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없고 그냥 매스컴을 통해서만 이렇게 이제 접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진짜 이제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감독님들에게도 아까 나쁜 영화로서 취급되게끔 만든 위정자들, 정치가들 그런 사람들에게 픽박을 받고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그렇게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내막을 모르고 그냥 좀 한마디로 말해서 좀 권력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독님들도. 그런데 이렇게밖에 못한가, 현실 참여적인 그런 것도 못 만들고 이렇게 광주가 이렇게 외면당하고 있을 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기자들뿐만 아니라 감독들, 영화 감독들도 제가 이제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 세대거든요. 제가 5.18 세대니까 대학생이었을 때 광주에서. 그래서 근데 편견을 많이 깨고 이 영화를 처음 개막작에서 영화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굉장히 그때도 이렇게 관객과 대화에서 말했는데 이것을 계속 남겨가지고 우리 영화사에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영화도 그 연장선에서 그것은 86년, 87년, 88년 그걸 기록한 거지만은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픽션이잖아요. 픽션을 한 거지만은 다큐는 아니지만 이 영화도 아까 보니까 진짜 반가운 얼굴들,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그때의 그 생활상을 알려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택시 나온 그것도 그렇고 길거리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 영화사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사를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영상 자료라고 생각이 돼서 보존하는데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영화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고 진짜 많은 편견을 깨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광주 시민답게 날카롭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을 제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화의 엔딩을 장식하는 장면은 권투 장면이고 안성기 씨가 이렇게 연기 열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성기라는 배우는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민 배우가 됐지만은 이장호 감독님이 안성기라는 배우를 다시 이렇게 감독님의 이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다시 뭔가 연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터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성기라는 배우는
아역 연기자였다가 이제 청소년 시절과 대학 시절을 공부하는 통에 연기를 안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바람 불어 좋은 날에서 안성기라는 배우를 쓰면서 그리고 그 후에도 이장호의 외인부단이라든가 무릎과 무릎 사이 오구동 그리고 천재설원 이런 영화들에서 안성기라는 배우하고 호흡을 맞췄어요. 그래서 이 바람 불어 좋은 날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안성기 배우가 처음에는 그 오늘 덕배 역할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안성기 배우라는 배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캐스팅 얽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바람 불어 좋은 날의 캐스팅은 처음에는 그 최일남 선생의 원작 우리들의 넝쿨에 나오는 대로 주인공 덕배라는 청년이 사시예요. 사시, 삿발뜨기라 그러죠. 우리는 그 삿발뜨기의 모습을 영화에 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이탈리안 네오리얼리즘 영화를 많이 봤는데 자전거 도둑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길거리에서 빅토리아 데시카 감독이 캐스팅한 그런 이력이 있어서 저도 바람 불어 좋은 날 첫 번 캐스팅에는 실제로 삿발뜨기 청년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국의 삿발뜨기 청년들을 상대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하면서 이 영화에 출연 후에는 수술을 해서 정상적인 눈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한 청년을 대구에 있는 청년을 뽑아서 집에 숙식시키면서 연기를 가르치는데 배창호 감독이 제 조감독이었어요. 그때 배창호 감독이 이제 그 청년을 상대로 계속 연기 교습을 시켰는데 배창호 감독이 어느 날 드디어 도저히 안 되겠다, 자기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얘기에 그랬더니 보니까 이 친구 아직도 계속 국민학교 학생이 국어책 읽듯이 대사를 하고 그래서 나도 암담해요. 이게 내가 뭐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때 배창호 감독이 좋은 아이디어를 준 게 며칠 전에 그 시청 뒤쪽에 서울시청 뒤쪽에서 우연히 어떤 청년이 인사를 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아역으로 출연했던 안성기라 그래요. 근데 보니까 어렸을 때 안성기 굉장히 어떻게 좀 못났는데 예쁘게 생기지 않고 못났는데 지금은 아주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뭐 하냐 그러니까 야행인가 야신가 뭐 그런 영화에 출연했다 그래요. 그래서 배창호 감독이 그 이야기를 문득 꺼내서 안성기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얼굴이 익숙치 않으니까 관객들한테 새로운 얼굴로 보일 수 있고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안성기를 불러내서 만났더니 여러 가지 모습을 뜯어보니까 중국집 배달부처럼 꾸밀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성기로 바꿔서 이제 캐스팅을 다시 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전에 다른 영화에 나왔는데 김성찬이라는 친구가 전라도 사투리도 아주 능숙하고 유들유들한 그런 게 잘 맞고 그 다음에 제 동생 이영호 이발소 청년은 제 친동생입니다. 그 아이를 계속 썼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명으로 넣어서 3인방이 됐죠. 예, 감독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제 이 바람 불어 좋은 날은 그 배창호 감독님께서 저 감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바람 불어 좋은 날이 한국 영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 영화를 보고 박광수 감독 그리고 장선우 감독 이런 분들이 이 바람 불어 좋은 날에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고 이장호 감독님이 연출부로 와서 이장호 감독님 아래에서 그 영화를 배우죠. 그리고 나쁜 영화 100년의 그 개막작이었던 상계동 올림픽의 김동원 감독님도 배창호 감독님의 그 연출부에서 영화를 배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방금 거론했던 그 감독님들이 그 후에 한국 영화에
80년대에 중요한 걸작들을 만들어서 한국 영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게끔 했던 중요한 영화가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객석에 또 질문 있으면 받아볼까요? 끝내기 아쉬우니까 아주 사적인 질문을 제가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이 영화 속에는 정말 그 뭔가 배우의 무게에 비해서 정말 단역이다 싶은 배우가 한 명이 나오죠. 포장마차 그 안부인 이민문 씨하고 함께했던 김영애 배우인데요. 대사가 한 마디도 없어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장호 감독님이 대사가 한 마디도 없는데 김영애라는 배우가 포장마차 역할을 했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사적인 질문이어서. 네. 김영애가 죽었죠? 예.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뭐라 그러죠? 세월이 참 슬픈 게 김영애 씨 죽었죠. 또 그 남편 김인문 씨 죽었죠. 또 김성찬이 죽었죠. 김성찬이 애인으로 나온 조주미라는 연극 배우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추석양 씨 죽었지. 이향 선생 죽었지. 백송이라고 중국집의 그 커다란 주방장. 그러니까 무려 7사람이나 죽었는데 뭐 나도 나이 적지 않은데 아직도 나는 살아있어서 그 죽은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니까 정말 세월이 엄청나게 무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애는 제가 그 별들의 고향 할 때 안인숙이라는 배우 전에 김영애를 쓰고 싶었어요. 그때 아직 민비인가 이거 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제작자가 보고서 싫다 그래요. 근데 나는 또 그렇게 악착같이 제작자하고 싸우는 성격이 아니어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신인을 모집하자 그래가지고 신인 모집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안인숙이라는 어린 아역이 안성기처럼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여고생 영화에 한두 번 나온 아이인데 그 매니저가 제작자한테 노계란 들어 돈 안 받고라도 할 테니까 좀 뽑아달라 경화로. 그래서 그 제작자가 안인숙이 어떻겠냐 해서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좋은 생각이다. 왜냐면 우선 신선해야 되는데 안인숙이는 연기력도 좋은데 신선하니까 100% 오케이 해가지고 뽑았죠. 그래서 김영희한테 미안한 게 있는데 한 번도 영화에 어떻게 기회가 안 나가지고 바람 불어 좋은 날에 사실 없는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김영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자기한테 미안해하고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말은 없지만 계속 출연하는 그런 배우가 됐습니다. 예, 부탁하신 감독님도 대단하시고 출연 거절 않고 해주신 김영희 배우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객석에 또 질문이 있나요? 예,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셨듯이 배창호 감독님이나 김동원 감독님, 장선우 감독님이라는 이제 한국 영화의 이제 대표적인 감독님들이 초기에 모두 이렇게 밑에서 영화를 처음 이제 배우셨던 계기로 이제 또 영화에 입봉하시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전에 GV를 계속 하셨는데 끝나고 나서 이장호 감독님에 대한 그 재밌는 추억들을 다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장호 감독님께서도 이제 지금 이제 걸쭉하게 된 그 감독님들의 좀 재미난 그 연출부 시절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장선우를 제가 제일 뭐라 그러죠? 조감독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료처럼 친구처럼 생각합니다. 저보다 7년 아래 고등학교 후배고 제 친동생 이영호하고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장선우가 자기도 한국 영화에서 일하고 싶다 그랬을 때 누군지도 모르고 오케이 했는데 맨날 형사가 뒤따라다녀요. 보니까 운동권에서 주목받는 놈이어서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그 감시하고 있는 형사하고 친해져가지고 술도 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같이 이렇게 일하다가 보니까 시나리오를 쓰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어둠의 자식들인가 만들 때 그들은 태양을 쏘았다라는 거하고 어둠의 자식들 두 개가 이전에 대마초 걸리기 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동시에 진행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는 망치고 하나는 살리자 그런 식으로 어둠의 자식들에 나는 집중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태양을 쏘았다는 건 실화 옛날에 우리 시대 때 이종대 문도석 사건이라고 구록갱단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데 그 주인공들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장선우한테 시나리오도 맡겼고 현장에서도 그거를 장선우하고 성우환이라는 조감독들한테 너희가 이거는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둠의 자식들 밤새도록 지금은 그 다음날 제작부장이 와서 날 잡으러 와요. 다음 현장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럼 저는 가는 동안에 잠깐 눈 붙이고 자죠. 현장에 도착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뭘 찍는지도 몰라. 그래서 장선우 감독한테 야, 오늘 뭐 찍는 거냐? 그러면 이제 장선우가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럼 찍자.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나를 레디고 부르고 내가 느낌하는 것만 얘기를 해주고는 전부 장선우가 연출하다시피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배창호는 뭐 물론 돈키호테하고 돈키호테 밑에 있는 산초인가요? 산초처럼 제가 대마초 걸려서 활동 못할 때 배창호 감독은 나한테 와가지고 일하지 않는 감독 밑에 조감독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많고 한 가지 신기한 건 생일이 나하고 음력으로 같아요. 4월 4일. 그래서 만날 우리 둘이 야 죽을 사자 둘 갖고 있는 건 너하고 나밖에 없겠다. 그리고 생일을 같이 보내고 그런 기억이 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상옥 감독님의 조감독이었는데 신상옥 감독님 조감독 시절에 하도 욕을 많이 먹고 그런 그 영향 때문인지 나도 조감독들 무조건 욕하고 발세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늘 얘기한 게 너희 빨리 감독이 되고 싶으면은 배신해라. 날 배신해라. 제가 신상옥 감독님 배신하지 않았으면 별들의 고향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자주 해주곤 했죠. 김동원이는 바보소년이라는 작품 때 와가지고 뭘 촬영하는지 모르고 맨날 따라다니면서 황당했을 거예요. 시나리오도 없이 오늘 감독님 뭘 찍어요? 그럼 나도 몰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촬영을 진행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김동원이는 여태까지 조감독 중에 가장 불친절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상옥 감독님하고의 그 일화가 너무 흥미롭습니다. 예. 신상옥 감독을 배신했군요. 배신해서 1974년에 한국 영화의 한 분기점이 되었던
별들의 고향을 연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객석에 질문이 있으면 마저 한두 개만 더 받아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이 더 없나요? 예, 이쪽에 한번 받아볼게요. 예, 마이크. 감독 음악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 작업하신 감독님. 김도양 음악 감독님이시죠? 예. 그 김도영 선생님이 계속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음악을 만드신 건가요? 영화 음악. 네네. 오늘 보신 별들의 고향, 아니 저기 바람 불어 좋은 이 날부터 영화에 들어간 이 영화에 들어간 바람 불어 좋은 날에 삽입된 음악들을. 이게 전부 김도양 작곡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전에 별들의 고향, 어제 내린 비 이런 것들은 사람들 귀에 많이 남았는데 김도양 노래는 굉장히 음악에 영화에 맞고 좋은데도 OST 판이 레코드판이 안 나오고 히트를 못 쳤어요. 근데 그 5천만 분의 1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주제가부터 아주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이 영화 끝난 다음에 술자리에서 배창호는 언제나 부른 노래가 바람이 분다를 꼭 노래를 하고 그랬죠.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장호 감독님의 김도양 영화음악가가 참여했던 것 중에 이장호의 웨이구단에서 굉장히 웅장한 음악들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예. 마지막 질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객석에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면 좋겠는데요. 광주 시민들이 인내심도 많군요. 예,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이 없으면은 마무리하죠. 예, 감독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들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광주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면서 광주 시민들한테 분노나 원한을 사랑과 용서로 풀어주시면서 더 강한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냐면 모든 걸 용서하고 그걸 극복했을 때 광주가 상당히 무서운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원망이나 원한은 저는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부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용서고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